여기 인도 챈나이에서 지금 뜨거운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직원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구금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퍼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 여성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 기업도 똑같이 한국인과 월급을 줘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아룬이에요. 인도 타밀나두 출신의 19살 공대 학생이에요. 지금 챈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소동에 대해 말해볼게요. 요즘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저도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장 시위에 관한 새로운 기사들이 떠요. 노동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들은 더 많은 임금, 나은 근로 환경, 그리고 삼성이 자신들의 노조를 인정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경찰까지 개입했어요. 불법 시위 때문에 약 600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됐다고 해요. 이 때문에 공장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 일이 처음 시작된 날이 기억나요. 제가 좋아하는 찻집에서 아침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두 아저씨가 큰 소리로 이 일에 대해 논쟁하는 걸 들었어요. 한 아저씨는 이 노동자들 욕심이 너무 심해. 인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2배는 더 많이 버는데 더 뭘 바란다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아저씨가 하지만 삼성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봐. 노동자들도 그에 걸맞게 대우받아야지. 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더 찾아봤어요. 노동자들이 임금 43% 인상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삼성의 엄청난 이익을 보고 나니까 노동자들 요구가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저를 정말 걱정하게 만든 건 몇 년 전에 또 다른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가 인도를 떠난 일이에요. 그 회사는 노동자들 문제 때문에 떠났고 인도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삼성이 똑같이 떠난다면 어떡하죠? 그건 우리나라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삼성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사촌 프리아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물건이 삼성 휴대폰 관련 제품이에요. 삼성이 떠나면 프리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프리아만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이 인도에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화내는 게 이해가 돼요. 누구나 가족을 부양하고 편하게 살 만큼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삼성이 인도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릴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아빠와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빠는 큰 IT 회사에서 일하시니까 뭔가 조언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이번 삼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의자에 기대 앉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건 참 복잡한 문제야, 아룬.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길 바라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해. 근데 아빠 제가 반박했죠. 삼성이 제너럴 모터스처럼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문제야. 우리는 기업들이 남아있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길 원하지. 이건 줄타기 같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줄타기.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이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제 친구 라즈는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게 당연하다고 확신했어요.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일해, 아룬. 당연히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받아야 해, 라면서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다른 친구 미나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우리 삼촌이 다른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삼촌 말로는 우리가 너무 압박을 하면 기업들이 그냥 인건비가 더 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린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했죠. 저는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면서도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는 더 커졌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경찰들도 긴장된 얼굴로 곁에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속이 불안해졌어요. 혹시라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어쩌죠?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상점 창가에 모인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은 TV 뉴스로 삼성 시위 소식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한 노동자를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은 피곤해 보이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가족을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잘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저라면 당연히 그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길 바라겠죠. 하지만 곧 삼성 측의 성명도 나왔어요.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도에서의 투자를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삼성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인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날 친구 아나냐와의 대화가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줄은 몰랐어요. 제 친구 아나냐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삼성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끼리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요. 아나냐랑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둘 다 첸나이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아나냐네 집은 돈이 별로 없었지만 항상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아나냐가 엄마 일에 대해 얘기할 때면 눈이 반짝이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의 엄마미라는 한국인 부부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LG에서 일하는 큰 사람들, 삼성처럼 한국에 본사가 있는 큰 회사였거든요. 어느 날 아나냐가 저한테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줬어요. 아룬, 우리 엄마가 그 일 어떻게 구했는지 믿기 힘들 거야? 아나냐가 말했어요. 저는 더 듣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미라는 전에 다른 외국인 가족들 집에서도 일했었대요. 중국인 가족도 있었고 일본인 가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좋지 않았대요. 아나냐 목소리가 슬퍼졌어요. 중국인 가족들은 우리 엄마를 마치 기계처럼 부려먹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끝없이 또 다른 일, 또 다른 집안일이 계속 있었어. 엄마는 매일 지쳐서 집에 들어왔지.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쉴 틈도 없고 일은 계속 쌓이고 생각만 해도 저까지 피곤해졌어요. 그럼 일본인 가족들은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아나냐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르긴 했는데 더 낫진 않았어. 모든 게 완벽해야만 했어. 엄마는 항상 실수할까봐 무서워했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지. 저는 왜 미라가 그 일들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항상 무서워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냐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근데 엄마가 김씨네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녀가 말했어요. 김씨네는 그 한국인 부부였어요. 아나냐가 그들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자니 거의 마법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고용주들이랑 완전 달라. 아나냐가 설명했어요. 우리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 기계처럼 부려먹지 않고 쉬는 시간도 주고 긴 시간 동안 일도 안 시키고 이거 들어봐 그분들은 우리 가족을 진짜로 신경 써준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직원 가족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김씨네는 달랐어요. 아나냐는 계속 그들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사고로 외동딸을 잃었대.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슬픈 일이었어. 근데 있잖아, 그 이후로 나를 마치 자기 딸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어. 저는 아나냐에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얘기하는 동안 아나냐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어요. 내 학교 얘기도 물어보고 내 꿈이 뭔지도 물어봐. 아룬, 너 믿기 힘들 거야. 그분들이 다음에 뭘 했는지.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어요. 내 학비를 다 내주시겠대. 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나냐네 집은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특히 아빠가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요. 김씨네의 제안은 아나냐네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아나냐가 어깨를 으쓱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내가 그분들 딸을 떠올리게 하나 봐. 아니면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지. 어쨌든 나는 진짜 감사해. 저는 이 일이 아나냐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나냐는 원래도 똑똑했지만 이제는 진짜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아나냐의 눈이 반짝였어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해서 김신혜가 자랑스러워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를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돕고 싶어. 아나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그녀를 위해 기뻤죠. 하지만 조금 질투도 났어요. 왜 모든 고용주가 김신혜처럼 될 수 없는 걸까요? 왜 모든 노동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우받지 못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더 나은 임금과 작업 환경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나냐 가족을 위해 김신혜가 한 일과 그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일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은 서로에 대한 존중, 친절함,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김신혜는 아나냐와 그녀의 가족을 그저 노동자로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신경 썼어요. 아나냐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계속 얘기하는 동안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고용주가 된다면 꼭 김신혜처럼 되고 싶다고요. 제 직원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나냐의 이야기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사람들끼리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이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고 서로 도와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에요. 어느 날 밤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룬,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면 어쩌지? 저는 안나야가 여기까지 온 길을 떠올리게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해봐, 제가 말했어요. 김 선생님 부부가 널 믿어줬잖아. 이제 내가 너 자신을 믿을 차례야. 그 말이 안나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LG 직원들에게 링크드인으로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한국 뉴스를 챙겨보기도 했죠.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면접날이 왔어요. 안나야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행운을 빌며 선물해주신 정장을 입었죠. 저는 면접실 밖에서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2시간 후 안나야가 멍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최선을 다했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기다려야지. 기다림이 가장 힘들었어요. 전화가 울릴 때마다 안나야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녀가 일을 얻게 되면 뭘 할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이퐁의 사진을 찾아보며 그녀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지 이야기 나눴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일이 벌어졌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안나야의 핸드폰이 낯선 번호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안나야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안나야의 표정이 긴장해서 충격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녀는 흥분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들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어요. 아룬, 됐어. 나 베트남 가. 저희는 도서관 한복판에서 껴안았어요.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는 사서의 소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안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 후 몇 주는 준비로 정신 없었어요. 안나야는 비자를 받고 하이퐁에서 살 곳을 찾아야 했고 가족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떻게 김 선생님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미 있는 걸 드리고 싶어 안나야가 말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야. 그때 그녀가 빨간 내복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안나야는 한국에서 빨간 내복이 따뜻함과 배려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선물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완벽해, 그녀가 말했어요. 내 감사함을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잖아. 안나야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저희는 함께 김 선생님 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봤죠. 김 선생님 부부는 선물을 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안나야를 꼭 껴안으며 빠르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놀라웠어요. 김 씨 부부가 아나냐를 앉히더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나냐가 조금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김 여사님이 손을 내밀어 아나냐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아나냐,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 아나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희 아버지를요? 목소리가 거의 속삭이는 듯 작게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아버지 다리 문제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아나냐 얼굴에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놀람, 혼란, 희망, 그리고 조금의 걱정까지. 그런데 어떡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때 김씨 부부가 엄청난 소식을 전했어요. 아나니아 아버지를 한국으로 데려가 수술과 재활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있나요? 그분들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의 의사들이 아나니아 아버지처럼 다리 문제를 겪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래요. 아나니아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놀라운 제안을 이해하려고 머릿속이 막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일하는 능력, 움직임, 심지어는 일상적인 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청 비쌀 텐데요. 아나니아가 겨우겨우 말했어요. 김 여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어. 아나니아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냥 내라고 하면 돼. 그는 단순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해줘.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의 세상이 또다시 바뀌었어요.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한순간에는 선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아버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아나니아와 그녀의 가족은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권도 준비해야 하고 일도 쉬어야 하고 완전히 다른 기후에 맞춘 옷도 챙겨야 했죠. 아나니아는 마치 머리가 잘린 닭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나니아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어요. 아나니아가 수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게 보였어요. 상상할 수 있니, 아룬? 그녀가 저에게 말하곤 했어요. 아빠가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있어. 더는 아프지 않게 될 수도 있어.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걱정을 아나니아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나니아는 이미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침내 아나니아와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공항에 가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아나니아 어머니도 함께 계셨고 두 분을 챙기느라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김씨 부부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들은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그 모든 흥분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계셨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아나니아를 조용히 옆으로 데리고 갔어요. 무서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나니아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운 것보다 더 기대돼. 아룬,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야. 아직도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아. 저는 아나니아를 꼭 안아줬어요. 이건 진짜야,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걸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내 가족 모두 자격이 있어. 보안 검사를 통과할 시간이 되자 저는 아나니아가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물론 눈물이 있었지만 웃음도 많았어요. 김씨 부부는 근처에 서서 아나니아와 그녀의 아버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물론 아나니아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뻤죠. 그런데 동시에 김씨 부부에 대해 경외심이 들었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관대함이 이렇게나 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공항을 떠났어요. 아나니아에게서 한국에서의 모험 이야기를 얼른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기대가 됐어요. 왠지 이번이 그들의 인생에서 놀라운 새로운 장의 시작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서 아나니아가 아버지와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공기는 상쾌했고 벚꽃이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듯 날리고 있었죠. 몇 년 사이에 제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룬, 여기 와봐. 아나니아가 저를 손짓하며 불렀어요. 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아버지의 미소를 봤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봐라. 아나니아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어요. 아나니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 김씨 부부가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던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듣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거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분주한 병원 마당을 바라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환자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곳은 치유의 장소였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었죠. 애나냐와 그녀의 가족이 바로 그 기회를 받은 것처럼요.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 그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갈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기분인지 나도 잘 아니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애나냐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짜 멋지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LG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모으고 있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시작이야. 첸나이의 몇몇 학교랑 파트너십을 맺고 나중에는 다른 도시로도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애나냐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애나냐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몇 단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녀를 좋은 친구로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멘토가 될 자질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나도 직접 힘이 되어주고 싶어. 김씨 부부가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말이야.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잖아.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만약 김씨 부부가 애나냐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봤죠. 그녀가 지금 이곳 서울에 앉아서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누군가의 작은 친절한 행동이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였어요. 세컨드 찬스 장학금이라고 부를까 생각 중이야. 애나냐가 말하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어때? 완벽해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딱 맞는 이름이었죠. 애나냐가 하려는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녀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요. 우리는 병원 정원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애나냐는 단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까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이 꿈을 꾸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그들의 배경이 그들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애나냐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집 청소 일을 했다고 그게 엄마나 내 미래를 결정짓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애나냐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한때 힘겨운 삶을 살 것만 같았던 그의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면서 따뜻한 햇살이 정원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애나냐의 흥분이 저에게까지 전해져서 저도 무언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학금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고향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방법도 떠올랐어요. 있잖아 애나냐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도와준 아이들 중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친절의 연쇄 반응 같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애나냐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 혼자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연민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애나냐의 아버지를 병실로 다시 모시고 가면서 저는 고향에 있는 삼성공장 시위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이나 경영진 모두가 애나냐의 이야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서로를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자로 보지 않고 꿈과 열망을 가진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애나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거라고요.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 본질은요.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애나냐의 이야기가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어요. 친절과 이해가 문화,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